안녕하세요. 카메라 좀 만지겠습니다. 네, 창업 관리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리스트 관리와 위기 대응이라는 주제하에 창업 리스트 같은 것들을 식별 좀 해보고요. 리스크 좋지 않죠. 예.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위험이 없을 수는 없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서 완화하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위기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모든 것들이 다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위기 관리, 창업을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 그죠? 그런 생각으로 많이 창업을 하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이걸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 뭐 이런 거를 먼저 따지시는 경향이 많지요. 그래야 또 신이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을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동시에 다양한 위험도 수반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내가 눈을 딱 보는 그런 식별도 있겠지만 예상치도 못한 그런 것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위험 요소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위험 요소를 헤쳐나갈 수 없느냐,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의 리스크, 위험을 어떻게 식별하느냐, 알고 가는 것들. 그래서 기업에서는 보험 같은 것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혜택을 받지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업체에서 나가는 비용들만 이제 커지기 때문에 대표자들은 의사결정하는데 무척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생겨나는 위험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건지, 그리고 위기가 만약에 생긴다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창업 리스크 식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리스크 식별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뭐 대리점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겨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을 성공의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그 장소, 그 위치, 그 상황,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전문가에게, 변호사에게 뭐 등등등 자문을 좀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리스크가 줄 수 있는지를 조금 분석 스스로 어,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시장의 리스크인데요. 이 시장은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물건을 갖고 와서 팔았을 때 그 시장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목표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과연 잘 팔릴까? 이런 거 외에는 더 많이 있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별로 불합리하다거나 아니면 좀 의심이 된다거나 이러면 아이디어나 내가 갖고 하려는 하는 사업의 어떤 업종이라든가 아이템을 조금 변경하던가 확장해야겠죠.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럼 그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보면 시장의 리스크라고 해서 첫 번째 보면 수요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부족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 예상보다 낮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처음부터 이런 아이템은 선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조사를 해봤을 때 부족하거나 잘못된 고객으로 서그마트 타겟팅을 또 통해서 내가 타겟을 잘못 잡은 거죠. 시장의 실패와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제품으로 개발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것들.
예상은 잘 나갈 것 같은데 잘 나가지 못하는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다든가, 그 제품의 출시를 했으나 소비자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용도 못해요. 그리고 너무 또 과다하게 비싸요, 가격이. 이래 버리면 낮은 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사람만 투자금만 회수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해서 그렇지 못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저희 금방 생각하다가 뭐 제품이 나오는 것 같다가 금방 싹 사라지고 막 그러는 거 있으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수요의 부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창업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쉽게 다가가고 진짜 뭐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의사결정을 해서 딱 사는 것들은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만들겠죠. 뭐 고가의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막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판매량이 좀 낮다 하더라도 언젠가 찾는 뭐 필수품이라든가 선택품이라든가 뭐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 아이템을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시장의 리스크의 또 하나는 이제 판매량이 낮아서도 문제가 생기지만 잘못된 시장의 진입입니다. 이거는 너무 이론이나 너무 늦은 그런 남이 생각하지 않는 걸 너무 빨리 앞서가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늦게 신입이 그 진입에 진입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장에서 따라갈 수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더라고요. 지역 상품권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큰 기업에다 강매를 합니다. 종이 상품권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보다 더 그 마트가 아니라 약간 재래시장 같은 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바일로 먼저 내셨어요. 근데 모바일이 아직 그 시장에는 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그런 것들을 웹을 다운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안 되는 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아 근데 이걸 왜 모바일로 만들었을까?' 젊은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벌써 그렇게 해서 막 밀어내기 식으로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저도 샀는데 쓰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시장 물론 이제 점점 나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소상공인들이 그런 어떠한 신기술에 대한 또 적응력이 조금 천천히 가고 있다는 거죠. 속도가 안 맞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진입이 이르거나 빠르거나 이러면은 아직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진입으로 인해서 경쟁자들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든가, 그죠? 아니면 아예 쓰려고 했는데 아예 그게 활성화가 안 됐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어, 기반한 제품이 기술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은 또 시장이 실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언젠간 활성화가 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다 뭔가를 만들어서 뿌리면 수익 창출을 바로 원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뭔가를 재료를 사 와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남한테 판매를 하고 수익이 창출되기를 바라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별 의미 제가 했던 물건을 사서 뭔가를 만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리스크에 생기는 또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과열 경쟁 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경쟁이 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원재료나 부재료나 뭐 기타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10,000원을 꼭 받아야지만 네 뭐 이익이 생기는 건 크다랗한 이익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쪼끔 아주 기본적으로 뭔가를 들어간 거 비해서 인풋과 아웃풋이 맞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너무 과열돼서 가격을 8,000원으로 확 떨어뜨려요. 그럼 사람들은 싼 걸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들으셔 보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서로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가격 같은 게 그렇고요. 마케팅 비용이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라고 하는 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이너스를 나면서까지 물건을 사서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8,000원씩 계속 팔면 2,000원 되는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괜찮겠죠. 그러면 빚을 내면서까지 그 물건을 계속 지속적으로 파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롭게 진입한 기업이 대기업에 대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시장이 독과점이잖아요. LG 아니면 삼성 외에는 만들어내질 않으니까. 근데 LG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삼성 걸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삼성 거가 아니더라도 젊으신 분들 다 아이폰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열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 아니면 마케팅 비용이니까 그만큼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유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것도 이제 시장의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해서 잘 수익 일어나고 이익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못돼요. 이렇게 하면 망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재무의 리스크, 재무라는 것은 financi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돈이죠, 돈. 그죠?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자금을 적절하게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푼돈이 들어오는 게 거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CU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내 보증금에다가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판매하는 건 어때요? 물건을 깔아 놓고 네 1,000원, 2,000원, 3,000원 계속 물건 그러니까 한 1억, 1억 5천 들여서 계속해서 푼돈을 내가 받는 느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념 이런 재무 관리에 대한 인식도 되게 확고해야 하고요. 돈 관리도 되게 잘하셔야 돼요. 대부분 돈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쓰게 되거든요. 깨물어요. 그래서 막 흩어진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여러 가지의 무슨 위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시장 관리지만 요번에는 이제 재무 관리 중에서 자금 관리라고요. 돈이 부족하면 네, 사업을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죠.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는 제품도 못 만들고 마케팅도 못할 뿐더러 인력도 채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업의 활동을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연에 뭔가를 방지해야 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기초 자본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이라서 자기가 얼마 갖고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투자 자본이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이 1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외부에서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그런 거 없이 자기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익금이 생기고 잘 만들어서 판매하면 수익금이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제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게 순환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지연이 되면 자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시면 자금을 만들든가 이렇게 대출을 받든가 타인 자본을 이끌어 나르는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뭐 정리해야겠죠, 조그만 사업이라면. 또 하나는 자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물건도 좋고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판매가 안 됐어요. 그러면 불확실한 수익성. 초창기에는 왜 오픈빨?
이란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수익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익이 점점 낮아지고,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비슷한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아까처럼 과열 경쟁처럼 서로 이렇게, 그러면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수익성이 나지 않을 것 같다. 불확실한 수익성이 생각이 된다면 왜 그런지, 시장의 수요는 어떤지, 원가는 어떤지, 직원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영위할 수 없죠. 연속적으로 그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 비용의 증가. 네, 제가 판매하는 게 매월 1,000만 원이에요. 그럭저럭 돌아가요. 직원도 괜찮고. 그런데 인건비가 갑자기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가 올렸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은 인건비 앤드 임대료 앤드 기타 비용을 하고, 내가 대표자로서 한 달 일한 거에 대해서 500만 원을 가져갔었는데 고정 비용이 내가 모르게 올라가 버렸어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고. 1,000만 원 수익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700만 원 정도를 고정비로 쓴다. 전기료, 인건비, 임대료. 그러면 제가 벌었던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줄고 300만 원만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상보다 조금, 네, 500만 원 벌다가 300만 원이 줄었으니까 자금의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나는 그대로 700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마음 편하게 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처음에는 500이었다가 지금 300으로 만약에 준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고정 비용이 수익보다 높을 경우, 아유, 그러면 뭐 고정 비용을 다 내고도 수익이 높다고 하면 계속 유지해야겠죠. 근데 반대일 경우에 매출이 일정하지 않거나 초기 자본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에 파산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인건비를 줄여서 혼자 뭐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한다든가, 아니면 사무실 임대료를 좀 줄여서 임대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대로 이전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운영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운영을 잘못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안타깝긴 한데, 운영 리스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건데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면 그걸 중간중간에 잘 정리정돈하는 거를 말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잖아요. 자, 운영 리스트, 공급망의 문제라고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라고 한다면 주요 공급 업체에 대해서 네,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공급 업체가 파산을 해버리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그 공급 업체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데에 가서 물건을 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버렸어요. 아까 뭔가를 해서 1,000만 원을 번다고 고정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원재료도 포함되어 있다면 옛날에는 100만 원만 돼도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물건을 갖고 왔어요. 근데 원자재가 올라가 버렸어요. 물론 매출도 당연히 오르겠지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게 공급업체 파산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또 물건을 갖다 주고 뭐 유통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걸 다 합쳐서 공급망의 문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생산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착착착착. 사람은 나 혼자 잘한다고 뭔가 뚝딱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판검사가 됐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물론 인간이 살면서 문제가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뭐 규칙과 규율을 지켜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검사 판사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가 그 시험을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라고 하는데 있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다 전산화, 기계화 되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산다면 당연히 이해 가능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규칙적인 사람만 산다 그러면 생겨난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급 업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원자재나 물류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특별하게 연결은 되어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제가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다 갖고 와서 만들어서 고객에게 딱 줘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제품을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니까 그 고객은 저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대로 안 오더만, 늦게 오더만, 아, 왜 저래, 진짜? 뭐 이러는 거잖아요. 제대로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말이 자꾸 이상하게 가는데, 제공되지 않는다면 저희 제품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평판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입소문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꼭 운영의 리스트. 보내라고, 물건. 내가 준다고 돈. 보내라고. 근데 그쪽에서 못 보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인력 부족.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가족끼리 하려고 했는데 뭐 아들이 도와줬는데 그 아들이 좋은데 취직이 됐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그러면 제 일을 도와주는 것보다 가서 네 일을 해라. 뭐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래서 그걸 대신할 만한 인력들을 데리고 온다고 한다면 그런 인력들이 확보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업의 운영이 그냥 어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력 부족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생산성의 저하,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기계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이 내 손에 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품질에 대한 저하 있을 수 있죠. 모든 것들을 다 기계가 하는 건 아니니까 사람을 만나고 접수하고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서비스의 품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저하될 수 있고요. 또한 혁신에 대해서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재가 없다 그러면 네, 그건 뭐 사업을 성공하냐, 성공할 수 없느냐. 변호사나 이런 거를 회계사나 자격증을 따도 큰 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물론 거기에 대한 자격증 수당은 더 많이 받습니다. 사업의 성공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남한테 의뢰하지 않고 우리 것만 봐, 우리 것만 무조건 해 라고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한테 돈을 더 주고도 그렇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돈을 주고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는 그 기업의 사업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기술적 결함인데요. 이 기술적 결함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술적 결함, 고객에 대한 만족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그럼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없겠죠. 리콜이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이렇게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뺏어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콜이나 뭐 대규모의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도 약간 잃을 수 있고요. 옛날에 삼성에서 노트9인가가 터졌어요, 한번. 근데 그거를 몇만 개였는데 한꺼번에 싹 수거해서 다시 고쳐서 새 제품을 바꿔주고 다시 제품이 잘못돼서 비용이 몇 조 원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또 하나는 이제 다 삼성 얘기만 해서 그런데 이슈화되어 있고 이제 어, 뉴스에 나온 것만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비가 아니라 폭설인가? 그리고 엄청나게 해서 뭐 며칠째 결항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 호텔에 있었던 모든 고객들을 다시 다 불러다가 장소 제공하고 거기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물론 거기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렇지만 이용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인데 결항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 사람들은 싹 다 불러서 다시 이렇게 추가 비용 없이 한 경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신라 호텔 하는 이유가 물론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비싸긴 하죠. 그래서 식사 같은 것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망 문제도 아니고 인력 부족도 아니고 기술의 결함도 아닙니다. 그 호텔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잘못된 게 아니니까 지역상 제주도에 있다는 지역상 제주도나 그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그 브랜드의 신뢰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들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내 부가가치 효과를 누렸다라고 이 고객들에게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라 호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내 고품격이 있는 약간 퀄리티가 있는 그런 호텔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법적 규제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창업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법적 문제라든가 규제라든가 특히 이제 전산이나 이런 이제 대중매체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게 전산 처리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괜찮은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법과 규제를 체크업을 하겠죠. 또한 이런 법과 규제는 정부가 바뀌면서 살짝씩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변화에 대한 다른 모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 세법도 좀 바뀔 수 있고요. 법도 바뀔 수 있고요. 사회법을 인해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가 가능한 '이건 말이 안 돼.'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말이 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체크업을 해 봐야 되고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재권 물론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특허를 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발명을 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상표, 저작권, 재산권, 뭐 특허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가 비슷한 기술이나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내 거를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위압감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편이나 이런 사람한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던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로고 같은 것도 만들어도 좋고요. 교표라고 그러죠. 저 학교 같은 경우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그런 것들을 약간 나만의 것, 우리 것이라고 표현되게끔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자, 계약 문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우리처럼 단순하게 계약서 한두 장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같은 유럽이나 이런 미국은 계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계약에 위반했을 때는 미납금에 대해서 계약의 문제점과 법적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사업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다. 계약의 문제로 신뢰가 손상이 되면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과 지금 유럽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주고받는 어떤 물건들 같은 경우에 물에 빠진다면 그렇잖아요. 배로 오는 거니까 빠질 수도 있고요. 비행기로 오면 폭파돼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곳에서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형태들이죠.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할 거냐 이런 것까지 계약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외국은.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안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업상 운영에 이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사례들 같은 것들을 참고적으로 달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판 리스크입니다. 네. 이거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이나 품질이 좋거나 고객의 만족에 대해서 금방금방 어떤 해소를 해 주거나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서 '아 저기 브랜드 정말 괜찮더라.'라는 얘기만 한다면 굳이 네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뭐래요? "아 여기 건 쓰지 마세요. 제품이 뭐 얼마나 안 좋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갔는데요. 뭐 서비스들이 진짜 정말 정말 아니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특별하게 그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거기를 고용했던 대표이사라든가 기타적으로 아니면 그 광고를 찍혔던 그 모델로 인해서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거나 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고런 것들을 평판 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품질 문제 이거는 기업체에서 뭔가를 잘해야 하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따른 거잖아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고객의 불만과 반품에 대한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요새 사람들은 엄청나게 뭐라 그래 까다롭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댓글에다 또 다 달잖아요. "멋졌습니다." 막 이렇게.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부정적 리뷰를 달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돼요. 옛날 보락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만약에 고객에 불만이 생긴다면 최선을 다해서 네 또 약간 음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충성도가 낮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가 좀 어렵다. 어디에 가 보니까 "거긴 그렇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사회적인 이슈라고 해서 기업이 사회적인 이슈로 뭔가를 잘못하는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뭐 3 세대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둥, 2 세대가 뭐 어떻게 했다는 둥 막 이렇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적인 비판이 쏟아질 수 있는 무슨 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권 침해, 환경 문제 기타 기타 소비자의 투자들을 외면했다는 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요새는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 거기 때문에 자기 어떤 기분 나쁨이 있으면 막 그 기업을 몰아붙이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리스크 완화에 대한 전략. 만약에 위험이 기업에 생긴다면 이거를 아예 없앨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의 불만이다. 10 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축소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다양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화는 사업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또 시장에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성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이것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거. 예를 들면 한 가지 제품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제품 비슷한 걸 출시하는 거예요. A라는 제품이 약간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걸로 비슷한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냉장고야. 근데 문이 하나 이렇게 두세 번 쓰면 좀 안 좋아져. 경첩이 닳았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 이 제품이 더 사양이 좋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한다는 거죠.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제품을 새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은 IT 기업들은 거의 다 하드 문제 때문에 막 소속성이면 소프트웨어 만들고 소프트웨어에서 문제 만들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하드웨어 판매업자를 저조하면 소프트웨어 판매업자를 늘리고 막 이렇게 약간 시소 형태로 약간 제품의 다양화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좀 낮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 회사가 이 경영 컨설팅뿐만 아니라 IT 컨설팅, 그다음에 HR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컨설팅까지 같이 해 준다라고 하면 컨설팅이 어떻게 재무 쪽만이 아닌가 경영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IT 컨설팅은 이런 업체만 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컨설팅에서 좀 지식을 포괄적으로 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 컨설팅 받으려고 예약 엄청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료를 주고,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조금, 우리한테 컨설팅이 올 건지 되게 중요한 컨설팅 업체 사람들 얘기해 보면 기간을 딱 주고 기간에 막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컨설팅이 잘 먹혀서 그 수입이 따오면 거의 다른 회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큰 금액으로 시스템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딴 얘기하면 또 이걸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머릿속엔 있는데 입으로 끊었어요. 자, 시장의 다양화, 이제 다양한 지리적 시장이나 고객의 서그먼트의 타겟으로서 특정한 시장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에서의
수요가 줄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성장이 이끌어내서 그거를 상쇄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케이팝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시들었어요. 시들은 배우나 가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가서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연기를 베풀어서 베푼다 표현해야 되나? 그 연기를 이렇게 좀 활동해서 스타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던 그 프로덕션이 우리나라에서 국한된 그런 배우보다 가수보다 외국에서 훨씬 시장을 다각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이거는 기업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업에서 하는 것은 영업 활동이거든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제품을 어떻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등등.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가수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연기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IT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수익을 또 창출해요. 이런 거 말고 그 회사들이 물건이란다.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려고 하겠죠. 엔터테인먼트 회사면 배우나 누구한테 자기 개발이나 이렇게 미용이나 이런 걸 해서 좀 더 상품화 시킬 것이고 IT 기업 회사라면 제품을 만들 때 좀 더 좋은 제품으로 작게, 얇게, 가볍게 만들려고 뭔가 노력을 하겠죠. 그거 말고도 그 기업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통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든가 다른 회사의 채권을 사든가 기업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사서 여러의 자산을 분산해서 그 엔터테인먼트 그 배우가 활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는 유지할 수 있게끔 특정 자산군의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영업 활동 모든 걸 다 다양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우리가 태어날 때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있듯이 주식회사도 법인 등록 번호를 부여받거든요. 그 번호를 부여받은 걸로 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 누구에게 양도할 수 있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이런 식으로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어, 물건이 잘 안 팔려. 근데 뭐 임대 수입이 엄청나게 나서 이걸로 유지를 해.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해. 그래서 IT나 전산에 좀 투자를 해서 그게 조금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나중에 수익 창출이 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되게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알고 계신 상식들은 위에서 나왔는데 알고 계시지 않은 것들이 요번에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자, 기업들은 보험에 가입 반드시 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4대 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4대 보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 들잖아요. 기업들은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생겨날 수도 있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려면 보험도 좀 들어놔야 되죠. 화재, 도난, 자연재해, 지금 이렇게 많이 비가 올 거라고, 이렇게 많이 더울 거라고, 그죠? 그런 일이, 그리고 뭐, 이렇게 물이 잠길 쪽으로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근데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복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보험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책임 보험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품에 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도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중단보험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중단했을 때 생겨나는 경우 수익 손실 뭐 이런 것들 요거까지는 조금 그렇긴 한데 재산보험, 책임보험 뭐 이런 것까지는 좀 들어 놓으시는 게 조금 사업을 영위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되시면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월급을 주고 물건을 주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퇴직금
하시거나 그 사업을 그만두셨을 때 자기에게 들어오는 어떤 퇴직금이나 그런 목돈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 들으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실 때 지금 하고 계시거나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 말고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커야 되니까 매월 내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한다면 500만 원씩 벌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3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한 뭐 50만 원 정도는 뭐 30만 원 정도는 아니면 100만 원은 좀 사실 부담스럽죠. 아무리 사업을 하신다 그래도. 조금 집어넣을래?" 뭐 그렇게 해서 보험으로 해서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드셨을 때 그 사업을 안 하거나 누구한테 물려주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보험 처리 받으실 수 있도록 개인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말고도 별도로 받으시면 어떨까. 그런 거 하나 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보험은 불가피한 리스크가 생겨나면 그걸 대비해서 재정적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사업을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적 보호 강화인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첫째, 등록증을 낸다. 둘째, 세금은 꼬박꼬박 낸다. 셋째, 나라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약간 "아니 뭐 그게 공산당이랑 공산주의랑 뭐가 달라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외국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금이 좀 싼 편에 속합니다 사실은. 어 그래서 자꾸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GDP도 다르고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세상을 좀 바라보나 한국이라는 제품 걸 좀 바라보셨을 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뒤처지거나 못 사는 나라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모든 것이 다 상승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혼율 그다음에 출산율 뭐 이런 것들도 쪼금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쪼끔 안타깝긴 하거든요. 또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게 약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의사, 변호사, 판사여서 자식들이 의사, 변호사, 판사여야 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100%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노력에 의해서 부모님이랑 주변이랑 상관없이 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어서 훨씬 더 '네 민주주의다.'라고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강화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창업에서는 계약서와 지적재산권 이런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고요. 우리 회사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스탁옵션을 줘서 다른 회사에서 뺏어갔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타 대학에다가 얘기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사업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경제 행사로 인해서 소송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그렇게 또 생겨납니다. 그렇게 법적 보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려면 첫 번째는 계약서 작성. 모든 비즈니스는 거래가 명확해야 해요.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법적 문제의 가능성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넣는 권리, 의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조건, 위반했을 때 어떻게, 결제는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또한 지적재산 보호 물론 뭐 특허 상품 저작권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그죠? 이런 것들이 다른 경쟁사에게 가져가거나 비슷하게 흉내내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법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 이 정기적으로 사업을 법적 리스크의 평가를 해서 변하는 법적 환경을 대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전략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새로운 법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시행은 언제 되는지 이 규제가 언제서부터
"우리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냥 이렇게 무한하게 열고 있다가 "아니요. 시행령은 언제 언제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 버리면 또 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시행은 언제인지 이렇게 법적으로 어떻게 생겨나는 그런 보호 강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업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들이 엄청 많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지도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몰랐어요. 봐 주세요. 학교는 가능하죠. 학교는 가능하지만 "아 몰랐어요. 봐 주세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게 통용되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위기 대응 계획 수립. 살다 보면 저희도 지금 성인학습자 이게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60대 70 대이시긴 한데 평탄하셨나요? 어떻게 평탄하게 살아오셨나요? 비판적으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사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잘 살았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 대응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평탄합니까? 근데 제가 바라보는 우리 경민대학교 성인학습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래도 어떻게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 음 옛날엔 소금 귀했죠? 소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황금.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사시는 이 시점에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여유가 있든 그런 거랑 따져서 일단 심리적으로 막 쪼이거나 막 억압받거나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기업도 이런 위기 대응은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상치도 않은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좀 대응이 늦어요. 천천히 가요. 그러면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기 대응의 팀을 구성해라." TF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다가 쫙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테이크 포스 팀이에요. 위기 대응팀이라고 인지하셔도 좋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한 팀을 구성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고 위기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데 리더자가 있겠죠? 이 대응팀에도 리더자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죠. 또 하나는 비상 연락망 구축 이래서 내부 직원, 외부 협력사, 고객 등등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서 이건 뭐 굳이 연락 안 해도 카톡으로 지금 다 근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내부에 계시는 그 직번은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위기 상황이 발생될 때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일부러 다 핸드폰 아니면 직번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또 맨날 또 본부를 찾아가니까 효인관 2 층 1 층을 찾아가니까 직접 찾아가서 인사하고 확인하고 "뭐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보의 혼선을 좀 줄이고 일괄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비상 연락 구축 아니면 뭐 발품 팔아야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 회사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이 잘 안 되게끔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막 얘기해. 뭐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시나리오 기반에 대한 훈련. 다양한 위기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위기가 생겨나는 상황들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 기반해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실제 상황으로 된다면 미리 이런 걸 추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한 아까 공급망이 막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급망이 막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조금 찾아서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업에서 중요한 거는 현금 유동성 관리입니다. 캐시 플로우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캐시 플로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기업들이 하는 거는 영업 활동. 어떤 활동인지 모르지만 영업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거. 또 하나는 재무 활동.
남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거. 하나는 또 투자 활동, 부동산을 사서 그 영업 활동이 잘 안 됐을 때 그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네, 현금 유동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캐시플로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현금 유동성입니다. 그 회사를 거래해봤더니 그냥 결제가 딱딱딱딱딱 들어와. 그러면 누가 거기다 물건을 안 넣겠어요? 그죠? 한 번 딱 넣었는데 이틀 만에 들어와. 오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건 보내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이 회사는 물건만 갖다 주면 바로 돈이 나와. 아, 현찰박치기야. 야, 어떻게든지 구해줘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십시오. 이러고 갖다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비 자금도 되게 중요하고요. 비상 상황에 어떻게 운영할지도 재정적인 안정망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신용도 어마식에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막 지금 막 흉내냈잖아요. 부족한 자금이라고 하면 조금 죄송한데 사장님 요번에 일주일에 못 드리고 2주 만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물건이 수금이 안 됐어요. 그러면 네, 여기는 그때그때 주는 데라 하루 이틀 좀 밀려도 괜찮아요. 예, 봐드릴게요. 막 이런다는 거죠. 신용이 그렇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현금이 잘 돌아가실지. 지출 관리, 무조건 안 쓰고 못 쓰게 하고 이런 거보다도 현금의 유동성을 더 빨리 조금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출을 줄이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럼 지출을 해서 빨리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러는 거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밑에는 위기관리 사례 분석을 제가 적어 놨는데요. 존슨앤존스라고 해서 애기들 이렇게 베이비 로션 이렇게 바르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독극물이 들어갔다는 사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위태위태했었는데 그걸 잘 이겨냈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존슨앤존스 그냥 어른들이 약간 그런 아기 냄새 날고 싶을 때 바르는 보습력이 좋으니까 부드러운 피부 보호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도요타 뭐 일본 차는 뭐 나을 거 없죠. 더 이상 말할 거 없는데 도요타에 대한 리콜 사태가 일어나서 힘들 때가 있는데 이제 제투자에서 브랜드 가치의 1위가 됐고 우리나라의 도요타보다는 이제 영국이나 이런 섬나라의 도요타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거든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도 빨대 사용할 때 약간 환경 문제를 했는데 지금 다 뭘로 바뀌었어요? 종일 빨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한 2시간을 썼더니 막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친환경에 대해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오버돼서 죄송하긴 합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